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아침 출근길 괜찮으셨는지? 현재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 출입문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열차 지연으로 직장 그리고 학교에 지각했을 경우에 코레일 홈페이지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2만 명 구해요. 네, 어떤 내용이냐고요? 오늘부터 전국 162개 대학이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아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2021 대입 추가 모집 인원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2.7배나 증가했고요.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최다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27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한일 양국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그리고 회부될 경우에 승소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금융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오늘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일 양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자는 단 15명,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본은 논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시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일 양국에 제안했습니다. 자, 먼저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가 흔히 약어로 ICJ라고 하는 예.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이 국가 간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쟁의 요소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입니다. 예. 대표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사법기관이죠. 유엔의 그 기관입니까? 예, 유엔의 6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엔 총회, 예. 모델이사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바로 국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 산하 6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런 국가 간의 이런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예. 해결하는 것이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예. 근데 ICJ는 당사자가 이제 국가 간이죠. 그에 반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2002년 7월 1일 날 발족한 기관인데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죠. 어떤 내용을 다루냐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우리가 말하는 집단 살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위안부 이런 어떤 피해 같은 반인도적 범죄, 그다음에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런 대표적인 국제 범죄라는 걸 다루는 기관이 형사재판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ICJ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분쟁을 국가에 한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형사재판소는 다르죠. 예. 일단 당사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보장이사에도 개소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일을 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주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예. 여기는 ICC 이제 검사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한일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양국 중 한 곳이라도 회부를 제기하면 이게 판결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일본이 계속 국제법을 앞세워서 예, 국제법을 엉터리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예,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처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간에 국가 간에 이제 문제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ICJ는 일국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 자체가 당사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임의 관할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재판 같은 경우는 A, B 이제 이 사건 주체가 있으면은 재판 국내 재판 법원에서 부르게 되면 A, B 두 사람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제 관할권인데 ICJ 같은 경우는 A, B가 합의를 해야만. 만약에 A는 주장하는데 B는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성립이 아니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예, 이제 ICJ의 그 36조의 선택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임의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ICJ에 내가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겠다. 예. 옵셔널 클로저에서 선택 조항인데 그 조항을 수락한 국가, 만약에 AB 국가 모두가 선택 조항을 수락한 국가라면은 그 A가 문제 제기하면 B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한일간 어떤 경우냐? 일본은 그런 선택 조항을 수락한 강제 관할권 수락한 국가예요. 예. 근데 한국은 그런 수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노 해버리면 자체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 분쟁 기구로 가져가서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민간 위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양국 국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에서 좀 주도하기는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 ICJ의 관할의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예예. 개인이나 민간 기구에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민간의 주도를 하고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판단해서 이 ICJ 제소 문제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학에서는 제소 적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냐면 ICJ 당사자 자격, 예.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건 국가만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는 주장하더라도 그 실제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예.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국제사법재판소 이외에 다른 국제기구 제소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예. 한일간에 이게 정말 오래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실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 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근데 이제 양국 간에는 사실은 국제조약인 1965년 일본 조약한 한일청구협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일청구협정 규정 가운데도 이런 양국가 간의 미해결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국 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 헌법 부작위원회에서 헌법상 국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해결하라. 이 헌법의 의무를 받아서 지금 조약 속에도 규정이 있다면 이 문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제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의하거나 중재인에 얘기했더니 일본이 바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예. 사실 그랬던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가 예. 자기들이 했는데 한국이 거부를 했다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먼저 그런 국제법 위반을 일본이 항상 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나. 나중에 우리 또 독도 문제도 얘기할 겁니다만 독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98년도입니다. 예예. 그때 당장 일본이 뭘 했냐니까 한일협정 아래에 있는 한일어업협정이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합의하에 유해기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거두절미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뭘 국제법이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이 국제법을 앞세운 국제법 위반 얘기 그런 걸 항상 하면서 다시 이런 국제법을 또 포장을 하고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제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건데 양자 간에도 이런 합의사항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했지만 이 부분을 계속 거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재판소도 하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집단 살해, 그 반의도덕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반의도덕 범죄 아닙니까? 예예. 이거는 침략된 중대한 범죄인데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 ICC 그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규정 속에 무슨 그 단서정을 두고 있냐니까 예. 2002년 7월 1일 설립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예예. 굉장히 일본이 이 부분이 소급된다면 그냥 이 처벌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예예.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범들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한테 어필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서조항 때문에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쩌면 이 국가끼리 문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CJ가.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한 겁니다. 예예. 자,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촉구한 건 그 어느 정도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닐까. 네. 실제로 승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요? 예. 예. 지금 이제 ICJ 언급이 됐으니까 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인데요. 예. 우리가 그 국내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유사한 사례가 ICJ 2012년 판결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흔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태리와 독일 간에 전시 강제 노동을 당한 이태리 피해자가 있어요. 좀 유사하군요. 우리와 일본 관계에서. 예. 그런 부분이죠. 예. 이태리라는 피해자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태리 재판통에서 재판 요점에서 이 불법에 대한 피해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이태리 차원에서 ICJ 문제가 제소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간에 이 문제가 소송이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오늘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태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결과가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긴 겁니까? 독일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이 독일이 성사한 내용을 봤더니 딱 우리가 지금 일본이 떠드는 얘기 하나 있죠. 주권 면제. 주권 면제. 이 문제에 딱 부각이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어떤 소송 당사자로 끌어들여가지고 예. 주권 문제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국제간섭법인데 예.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적용해서 사실은 이태리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주권 면제가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좀 저희들이 바로 몰랐던 부분인데, 근데 그 주권 면제라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이 재판정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우회를 하겠네요. 우회를.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예. 집단 살해, 반의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반드시 국제사회가 인정하겠다 해서 ICC가 다루는 범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립되어 온 과정 속에 오늘 국제법에도 국가끼리 합의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있고 그것이 계속 국제사회의 어떤 관례로 내려온 관습법이 존재해서 그게 이제 국제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바로 지금 이 주권 면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인데 그건 이제 그런 주권 면제는 어떤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한 건데
오늘 그런 주권끼리 합의하는 상위의 법으로 강행규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뉴스법에서. 그게 뭐냐면은 국가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깨뜨릴 수 없는 그 추후에 다시 이게 이 정도 그런 어떤 강행규범을 깨뜨릴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라야만 이것이 깨진다 할 정도의 규범. 예. 이게 하나 상위의 이제 규범, 강행규범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반도적 범죄, 인권 문제예요. 예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패딩리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체 규범에서는 당해법에 입각해서 이기겠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주권 문제를 뭐 얘기하다가 슬며시 우회를 하더니 결국 뭐냐니까 절차적으로 예예. 거기에 뭐 이 부분 뭐 배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불법행위라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뭐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 예.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라든지 특히 일본 누리들이 패딩 사건을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거예요. 예. 강행규범으로 뭐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얼추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절차 규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불법행위 부분이 전혀 그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사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여러분 사실 그런 내용들과 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제 보이지는 이유가 예예. 이제 패딩 사건만 해도 양국 간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게 처음으로 언급된 사건인데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예.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1990년 이후로 유엔사의 인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끝났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 이게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유엔 인권위원회, 뭐 여성 인권 차별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등등 유엔 인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예예.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계속 이제 뭐 심지어 렌즈까지 동원해서 이제 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예. 두 번째 성노예 피해가 아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인권 문제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알겠습니다. 못을 받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차원에서 이 판결 예예. 유엔산에 ICJ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유엔 전체의 그런 주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ICJ 자체도 전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은 굳이 이미 다 나온 얘기를 ICJ 가서 혹시 모를 유형성이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뭐 패널리 같은 그런 없다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만 위안부 문제 승소할 가능성 몇 %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거를 제가 뭐 통수한 이걸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 문제를 발뺌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쭤볼 게 많은데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책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식품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요즘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많이 사 먹고 있는데요. 평소와 같이 해당 식품을 먹으려고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죽은 벌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벌레가 맞았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식품 안에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한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음식은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례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식품 속의 이물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예.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퀴즈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이어주시죠. 네, 이러한 이물이 식품에서 나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예. 국번 없이 1399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신고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발견 당시의 이물과 남은 식품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밀봉해서 이물을 반드시 보관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해야 되는데요. 식품 포장지랑 구매 영수증은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고 제품을 언제 구입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러한 이물질이 식품에서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이용하시고 또는 국번 없이 1399 전화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가끔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에서는 식품 예. 속 이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인데요. 만약에 허위로 그렇다면 이런 신고를 했을 때는 예.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이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판매하는 영업자 역시 식품의 이물 발견했을 때 이를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식품부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이물이 발견돼 있을 때는 꼭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지하철 3호선 고장 말씀을 드렸는데 다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오전에 3호선 말고 1호선도 고장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는데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10분에 복구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철 이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2부는 도대체 비트코인이 뭔데?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이번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관리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숫자는 8입니다. 네, 다음 주면 3.1절입니다. 국내에 보관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 태극기가 오는 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데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당시 미국인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고종이 하사한 것으로 약 130년 된 태극기인데요. 오늘부터 전시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방역수칙 꼭 지켜서 한 번쯤 보고 와도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두 번째 숫자도 8입니다. 인천, 부천에서 서울 오실 때 교통 정체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신월 나들목으로 진입하면서 차로가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지날 때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데 상습 정체 구간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 구간에 서울 제몰포 터널이 개통하면서 정체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터널의 개통 구간으로 신월에서 여의나루 구간이 지하화하면서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됩니다. 개통은 4월 16일입니다. 세 번째 숫자 23입니다.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90%까지 지원하는데요. 이번 돌봄 서비스는 만 12살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26입니다. 네, 저희 슬라생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화 미나리 윤여정, 퀸 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우스 이스턴 비평가협회와 밴쿠버 비평가협회에서 또 한 번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되면서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 로만 트로피를 무려 26개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퀸 여정의 수상 여정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금융생활과 관련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일상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자산이 어떻게 화폐가 되는 건지 투자를 해도 안전한 건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 투자하기도 머뭇거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관리하는 방법 등등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조인디의 고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단도직입적으로 네. 제 진행 스타일인데요. 네. 비트코인 살까요? 네.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예. 참고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약간 좀 긍정적으로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청취자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밝아 보이시네요. 네. 돈을 좀 버셨나 봐요. 저는 항상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데요. 예.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약하신 분들은 투자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 방법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분산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시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매달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매주 일정 적은 금액을 모아서 사든지 하는 방식으로 투자들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역시 월급을 받으면 적금 드는 개념으로
일정액을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조금 전에 그 변동성이 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그만큼 시장이 성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예. 4월부터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편의점에서 뭘 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뭐 가능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요, 이름이 비트코인이라고 붙었고요. 예. 가상화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돈을 떠올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면 일상생활의 결제에서 쓰인다기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른 말로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 커피 사 먹을 때요. 예. 골드바 들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커피를 사 먹는데 쓴다라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예. 거래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치 저장의 수단, 금처럼 투자의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좀 두고 봐야겠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 6,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한 5%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요. 더 떨어졌습니까? 어제는 심지어 장중에 5,600만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다가 밤새 다시 6,200만 원 선으로 회복을 하더니 예. 오늘 다시 또 하락폭을 키워서 현재는 5,8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연초에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 코로나19 때 사실 모든 지난해 3월에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다 무너졌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한 500만 원 이렇게 됐나요? 네네, 맞아요. 예. 되게 잘 아시네요. 예. 그때 아마 인생을 걸고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500만 원 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이러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세, 다른 자산 가격 회복과 비슷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예. 지난해 10월 말에 페이팔, 글로벌 결제업체죠. 여기가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니 11월 초에는 1,500만 원 선을 찍고요. 12월 말에는 3,000만 원 선 돌파. 1월 8일에는 4,800만 원. 그리고 어제는 6,500만 원을 돌파한 거죠.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열풍 보면은 2017년, 18년 요때가 조금 떠오르는데 그때는 좀 개인이 앞세웠다면 지금은 좀 기관들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우려하시는 분들이고 예. 예전에 2018년 시장을 보면은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났어요. 예. 그게 뭐냐면 글로벌 가격에 비해서 국내 거래되는 가격이 많게는 30%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플러스 2%, 3%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덜하냐라고 보면 그때 많이 배였죠. 이른바 큰 트라우마를 남고 코인 시장에서 떠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보면 북미 기관 중심입니다. 예. 2018년이 동아시아의 개인 위주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북미 기관 주도 장세인데요.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8천조 원을 운영하는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를 지금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로 가격이 6,500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는 좀 실체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거품인 건지 상당한 거품이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트코인 누가 비트코인 투자해도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농담으로 비트코인은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요. 예. 금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사실 보면 반짝거리긴 하지만 그냥 돌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에다가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 건 인류 역사로 그 뭐 몇천 년 동안 몇천 년은 아니겠네요. 한 1000년 가까이 동안 예. 금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 지금 현재 늘어나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역사가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축적된 결과를 지금의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가격은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위험한 자산인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장기 상승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이유가 세대 변화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주로 믿는 세대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른바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향후 경제를 주도할 세대들은 디지털 세상에 더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예. 이들에게는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아,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가치 조작의 수단으로 실물 반짝이는 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중간에 좀 질문들이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면 5999번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비트코인은 통장 개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요. 하나가 채굴이 있고 하나가 그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건데요. 예. 채굴은 그냥 지금 현 수준으로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전문 채굴업자들의 몫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래소가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믿을 만한 거래소라고 하면 실명 계좌가 있는 발급받은 거래소거든요. 예. 네 군데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실명 계좌가 연결된 그 특정 은행 계좌가 있고요. 그 거래소에서 그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자신의 실명 계좌와 연결해서 예. 그 계좌로 내가 돈을 입금을 해서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채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뭘 캐야 됩니까? 이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영어로 이제 마이닝이라서 이걸 우리 말로 바꾸니까 이제 채굴이 되는데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라고 보면 뭐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원리가 그런데 이거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해서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보면 사람이 풀 수가 없고 이건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컴퓨터 연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컴퓨터가 쓰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 컴퓨터를 그냥 일반 컴퓨터를 몇 대 돌리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채굴에 특화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용 채굴기가 있는데 그 채굴기로 수백 대 수천 대를 같은 채굴장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요. 예. 아마 최근에 많이 뉴스 보신 분들 가운데 그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진 PC방에서 채굴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채굴하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두 번째 암호화폐가 될 텐데요. 예. 이게 비트코인보다는 채굴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단위로도 이제 채굴할 수 있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게임 같기도 하고. 맞아. 거의 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예. 일상에서 사용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많이 낯설거든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도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데 하나에 6천만 원 정도나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은요,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사도 불분명하고요. 예. 어쨌든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사상적 근간, 이론적 기반이 되는 부류가 이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디지털 무정부주의자 정도 돼요. 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메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메일이 나왔을 때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예. 이 정보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데 왜 가치는 실시간 전송이 안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왜 가치가 실시간 전송이 안 돼? 우리가 은행으로 송금하면 바로 되잖아. 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그 믿을 수 있는 제3자,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은행이 가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일단 은행이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계좌에서 앵커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다고 치면 제 신한은행에서는 뭐 10,000원이 이제 차감이 되고 예. 그 앵커님 그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10,000원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10,000원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국민은행 제 당부에서 10,000원을 까고 앵커님 신한은행 계좌가 10,000원을 그 플러스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12시 언저리예요. 예. 은행 그 뭐 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안내문이 뜨는 경우를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자정을 전후한 특정 시간에 금융결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은행들이 다 모여서 정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영업시간 동안에 그랬다 치자라고 했던 장부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는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치의 전송이 가능한 건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자. 제가 앵커님한테 직접적으로 10,000원짜리 실물 화폐를 전달하는 것처럼 예. 디지털 화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이 비트코인인데요. 이 가치 전송이 불가능한 이유는 디지털이 복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보냈다 하고 이렇게 약간 가장한 다음에 저한테는 여전히 10,000원을 남겨두면 갑자기 10,000원 있던 게 20,000원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복제를 막기 위해서 쓰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 이름이 peer-to-peer electronic cash라고 해서 예.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전자 화폐를 꿈꿨는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결제보다는 복제가 안 되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기자님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더 어렵네요. 그 걱정하시는 좀 애청자분들도 계신데 네네. 6582번님. 만약에 비트코인 저장해둔 하드가 날아간다거나 해킹을 당하면 그냥 끝입니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 하드가 날아간다는 개념과 비슷한 게 뭐냐면 없다고요? 그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거든요. 지금 방금 약간 목소리 떨린 게 느껴졌는데.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도 은행 가가지고 내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비밀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를 전송할 때 중간에 누가 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화폐 주권이 온전히 나에 있다라고 강조하시거든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은 제가 넣은 돈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인출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걸 인출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온전히 그 권리가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프라이빗 키라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유실된, 사용할 수 없는, 사라져버린 비트코인이 한 200만에서 300만 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까먹으면 진짜 그야말로 끝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00억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 있는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못 찾게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해킹하려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해킹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조심해야죠, 본인이. 그렇군요.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좀 코인을 찾는 분들도 있던데 코인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예. 지금 그 당장 제 이름으로 란코인이라고 발행해도요, 발행이 됩니다. 예. 네, 그걸 발행하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면 당장 발행이 되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세상에 발행된 코인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발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전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제 기념품으로 발행했을 수도 있고 이게 가치를 가지려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이제 모아놓은 집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한 두세 개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아 얘는 가치가 있구나,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구나라고 쳐서 이제 그런 집계 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거든요. 예. 여기 사이트에 올라온 코인만 8,5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지금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테라인가요? 네, 예. 맞죠.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테라 같은 경우가요,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이제 K코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K코인 그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티켓 몬스터라고 왜 우리 소셜 커머스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이커머스. 예. 여기 기업의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서 만든 코인입니다. 예. 이 코인이 대충 한 시가총액 30위권에 이제 해당하는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아이콘이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게 인터체인이라고 해서 뭐 체인 간 연결하겠다라는 코인인데 예. 여기가 한 시가총액 60위권 정도 되고요. 이게 2018년에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나와서 시가총액도 좀 높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발달하고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이른바 이제 K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이게 걱정도 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뭐 24시간 운영이 되면서 매 순간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 전날 내 비트코인 가지고 테슬라 차를 사러 갔는데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이런 부분은 조절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만약에 정말 암호화폐를 결제에 쓰겠다,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중간에 결제업체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게 조금 약간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은 좀 어긋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업체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변동된 가격을 받는 게 부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냥 법정화폐 원화로 받고 그 중간에서 결제업체가 그 가격 변동의 위험을 지는 거,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요. 그 소비자나 그 사업자나 사실 결제가 될 때는 비트코인을 한다 치더라도 중간에서 정산을 원화로 해줘가지고 그 가격 변동의 위험을 아예 없애주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사업자가 난 직접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아예 비트코인을 받아서 가격 상승을 이제 노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결제에 쓰일 때는 변동성이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해서 쓰이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향후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할 때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다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주식시장에는 사이드카 발동 같은 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없는 시장이에요. 24시간 365일 거래가 생기고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데 우리는 여기 밤 12시인데 미국은 지금 현재 뭐 낮 시간이면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간대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소가 단일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구글을 우리가 알파벳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국내에 있는 업비트에서도 살 수 있고요. 해외에 있는 코인베이스에도 살 수 있습니다. 각자 거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인 사이드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아예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이 투자에 유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한 20분 정도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기자님께서. 0022번님께서는 블록체인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20분 동안 저희가 나눴는데 아무래도 지금 열풍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비트코인 때문에 이 노래 선택했네요. 발음 굴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비트 잇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